초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5G 이후에 이게 굉장한 변수로 지금 등장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초실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상현실화가 됐을 때, 예, 실감이 조금 나는 상태하고 실감이 많이 나는 상태가 경제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앞으로의 어떤 시설이나 건물은 제일 약한 걸로 부탁해요. 소통이 진짜 고급이네. 소리도 잘 안 나고. 날개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강의 때 가상현실 여행 콘텐츠가 분명히 이건 뜬다. 실감이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도 실감이 나는데 5년 후, 10년 후 기술은 얼마나 실감이 날까. 그리고 이제 전자코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3D 이후에 4D, 5D까지 나오는데 이제 뭐 의자가 움직이는 게 4D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그 후각하고 촉각이 동시에 이제 우리 오감 중에서 스필버그 최근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은 입는 센서 옷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때리면 거기 뭔가 저주파를 준다든지 해서 실제로 맞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맞는 것보다 좀 더 약하게 해놓겠죠. 하지만은 실감이 나는 거죠. 상대방의 그 주먹의 파워가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그것도 아마 설정이 가능할 거예요. 설정.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싸운다고 쳤을 때 정확하게 그 파워를 그대로 받는 기술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통증을 만들어낼 텐데, 그게 이제 5분의 1의 파워냐 2분의 1의 파워냐 이런 설정이 50%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초실감 시대의 문제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그 건물 그 개발 쪽에 계시니까, 초실감 시대 문제는 앞으로 모든 건물은 IT 시설을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선호도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외 여행을 자기 약간 오타쿠형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데 여행을 가상현실로 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행을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실로 가는 거죠. 지하실에 가면은 거기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건물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최신 기술을 가장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미래의 이제 부자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초실감이 가져오는 문제예요. 이게 맨 처음 거고, 그러니까 초실감에서는 제가 하나만 열어놓을게요. 그냥 뭐 아무거나 이렇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이거 열어놓을까? 이거 열어놓고, 여기서는 이제 교육 쪽으로 갔을 때 뇌과학 쪽 이거 하나 열어놓고, 지금 자녀분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가 골고루 있어요? 중학생에서 애기까지 있어요. 애기까지. 100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제일 큰 애가 중2예요? 가능성의 집단이네. 중2까지 딱 그 가능성의 집단에 포함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만한.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 버리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3 돼버리면. 중2까지는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공교육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그렇죠. 한국의 공교육 경험을 해봤는데, 네.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고민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미래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건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요. 지금 교육의 문제하고 지금까지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까지 교육의 문제는 성인이 됐을 때의 직업을 대략 80%를 보장해주는 연결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은 그게 20-30% 이하로 이제 점점 떨어져가는 단계. 그러니까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이제 그게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투 운동에서의 그 상대방이 내 월급이라든가 내 그 직업을 자를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뭐 권위에 의한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 권위가 떨어지는 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동을 해놓거나 아직 강의 중이어서 오후에 통화해요? 네네. 일단 진동. 이게 사전 준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준비를 좀 충분히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걸 좀 같은 연결선상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느꼈던 존경심이 지금 애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칫 우리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했다가 큰일 날지 몰라라는 걸 저는 애들이 알고 있다고 봐요. 예, 생존 본능인 거죠. 예. 알아서 말을 안 듣는 네, 그러니까 알아서 말을 그러니까 공감하고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반항하는 애들한테 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반항하는 애들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선생님이나 부모의 권위에 반항을 한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미래에 대한 감지력이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존력이 타고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밖을 너무 틀었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부모가 미래에 펼쳐질 상황들을 다양하게 상상을 해본다면, 근데 그 다양한 미래에 펼쳐질 상황을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어떤 싸움에서 지게 돼요, 부모가. 어떤 싸움이냐면, 관행. 자기가 배웠던 관행하고, 미래지향적인 그 양육 태도 간에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미래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할수록 그 갈등에서 미래지향적인 양육 태도를 갖게 될 텐데,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우리는 그걸 뭐 과거의 악명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관행대로 자기가 애를 키운다거나 관행대로 이쪽 진로가 좋을 거야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치 그 가소성이 아니라 그걸 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되돌아가는 힘. 그러니까 아이들일수록 가소성이 더 좋다고 그러고 어른들은 자꾸 이제 자기 과거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탄성이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이제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있지만 어른은 누가 와서 충고하고 만진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게 이제 탄성이죠. 근데 그 가소성과 탄성의 싸움이 부모 자식 간에 지금 굉장히 심하고 그저께인가 이제 제가 지역 신문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 아직 신문 기사는 안 나갔는데, 그 신문 기사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 책이라서.
그게 이제 일본에서 놀 줄 아는 그들의 반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꾸준하게 딴짓을 하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딴짓을 했던 애들이 기회를 잡는 현상에 대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책이, 이것도 노란색이네, 학력 파괴자들이라고, 그 얼마 전에 정선주 작가 저랑 좀 요즘에는 좀 친하게 지내요. 그래갖고 빨리 학력 파괴자들 2 쓰라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거랑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거는 뭐냐, 학력 파괴자들에서 나오는 거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인 거예요.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근데 딴짓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도 딴짓한 건 똑같아. 빌 게이츠도 딴짓한 건 똑같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딴짓한 건 똑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그 지금 20, 30대 젊은 애들 중에서 잘 사는 애들하고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미국에서 55년생 주변의 사람들은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디지털화 가는 과정에서 목이 너무 그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영향력을 갖기에.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나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지만,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분명히 외국 플랫폼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도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유용한 특허가 없다라는 점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대한 건 이거예요.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 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돼요. 마케팅 비용이 또 줄어든다라는 의미하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왜냐하면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것들, 그 행동을 플랫폼 기업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은 내가 전화선을 깔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5G를 깔 필요가 없는데 아주 약간의 돈만 내고 그것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약간의 돈이지만 막 수천 명 또는 몇억 명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수한테 가는 돈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뜯었던 것을 1원씩만 뜯어도 그 서비스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예전에 10,000원, 1,000원 받고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던 중소기업들은 다 어디 갔는가? 망했다고 봐야죠. 점점 망해가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하청업자로 전략하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근데 지금 마치 이제 제가 이거를 펼쳐놓은 거는 지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아도 이 흐름을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후변화에서. 왜냐하면 이미 그 악의 순환고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뭐 해도, 물론 이제 지구온난화의 그 원인은 2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자연적인 원인하고 인공적인 원인이 있는데, 뭐 과학자들은 인공적인 원인이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지금 멈춘다고 해도 빙하가 녹고 눈이 녹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빙하가 녹고 눈이 녹게 되면은 태양열이 더 지구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발동을 걸어서 자연적인 온난화를 가속화시킨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단해도 온난화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정부나 대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8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기후변화를 썼나? 안 썼나 보네. 사실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로 제가 바꿀 건데, 여기에 기후변화가 들어가요. 이거는 AGI는 인공지능이고, 전염병이고,
화산이나 원전, 이건 지진. 그다음에 전쟁, 태풍,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기후변화하고 플랫폼 기업하고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지금 악의 순환고리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 그 선점 효과가 있어가지고 중진국, 후진국까지 바로 이렇게 소비자들을 자기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가속도를 지금은 그것을 막을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지구상에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도 힘이 강한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이. 트럼프도 사실 미국의 그 IT 기업들이 뭐 굳이 트럼프랑 싸울 일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는 트럼프가 아마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본사 몇 개만 이전해도 미국 경제 망가져버려요. 딴 데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힘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플랫폼 기업은 멍석을 까는 일이고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으로 살아가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재주를 부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멍석 까는 일은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멍석 이게 1m 깔 때마다 이윤이 생기긴 생기는데 우리 한국이 멍석 까는 일에서 돈 벌 확률이 지금 이제 없어진 상황이다. 아예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도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삼성 OS를 때 포기한 것처럼 그냥 안드로이드 써버리잖아요. OS 자체가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로 계속 그것을 통해서만 뭔가를 휴대폰을 돌아가게 만드니까 그것을 삼성이 포기했죠. 결국 이제 그 OS의 전쟁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하나로 통합이 될 것 같긴 해요. 하나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마우스 나오기 전에는 막 명령어 쳤듯이 지금 OS는 그 명령어의 수준이고 마우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을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점점점 OS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음성 인식하고 우리 표정 인식 뭐 이런 것만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두뇌 뇌파 인식 기술이 지금 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보지 않고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관성대로 돌아가 버린다. 이게 그런 미래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한번 대해볼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밑으로 좀 깔아두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책 중에서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는 전 부동산 개발이나 자녀 교육이나 컨셉이 똑같다고 봐요. 같은 컨셉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 사다리와 아날로그 해자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해자라는 거는 성이 있을 때 성 주변에 이렇게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고랑을 파요.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진흙을 채워요. 진흙을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 발이 빠지면 못 나오고 갯벌처럼 만들어버려요. 갯벌처럼. 그리고 그 폭은 뭐 한 5m에서 길면 10m까지 공성전 할 때 다리 있죠, 다리가 곧 문이잖아요. 그 해외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하면 건너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이거든요. 그때 그 다리 길이만큼이 해자 길이에요. 해자는 뭐냐면 해자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진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진흙의 특성이 뭐냐면은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성벽을 타고 오르는 데 있어서 이동을 최대한 느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 한 번 빠지면 이게 한 발 빼는 게 너무 힘드니까 활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거나 막 활을 쏜다거나 했을 때 성벽에 닿기 전에 다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해자였거든요.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측면하고 끈적거리게 한다라는 거고 발길을 머물게 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해자.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아날로그 해자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적인 전략에 있어서. 이거는 미국적인 선진국의 전략이 아니에요. 예. 선진국은 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그 대기업 미국 주변의 중소기업들도 지금 난리 났죠. 거기도 한국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뭐. 아마존 구글 빼놓고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마존 구글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자체에 없으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날로그 해자의 문제는 그 진흙, 끈적거리는 진흙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연결돼요. 뭐냐면 여기 아직 정리 안 해요. 이 책에가 있는데요. 부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부카. 원래 전쟁, 군인들 전쟁 시에 가르치는 개념인데요.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VUCA 이제 한번 제가 PPT 정리할 거예요. 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카가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4가지 특성인데 첫째는 이 사람은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volatility 뭐 이렇게 발음되는 건데요.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변동성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2가지로 나오는데 변덕성, 휘발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방금 여기 있었는데 고개 돌렸다 딱 보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게릴라전처럼. 분명히 뭐가 있는데 슉 사라지는 거.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을 정했는데 활을 당겼는데 그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타겟이. 이런 걸 볼레틀레트라고 그러거든요. 변덕성, 휘발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은 뭐 다 아니까. 이거는 뭐 모호성 같은 거는 뭐 아무튼 모호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이게 미래를 생각해보면 모호하진 않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변덕성과 휘발성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해자 속에 있는 그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서 그 진흙과 관련된 아날로그 해자로 방어하라는 뜻이거든요. 디지털 사다리로 공격하고 아날로그 해자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제 제가 이 책 이름은 까먹었어요.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관련된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제가 강의했던 거랑 완전 거의 똑같아요. 그 대단한 박사의 분석인데 완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 해자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과 부동산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해자는 무엇일 것인가?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오래된 국밥집 같은 거예요. 오래된 국밥집.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많아지잖아요. 고령화가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나라 성장 밑에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로해줬던 그 할머니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바쁜데 꼭 거기 가서 그 국밥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은 굉장히 하루에 피곤이 다 풀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건데 그 끈적거림이 우리 몸속에가 들어가 있어요. 몸속에. 그래서 결국 주요 소비자가 누구일 것인가. 뭐 58년 전후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무래도 가장 큰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끈적거리는 것은 무엇인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날로그 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끈적거리는 정서 같은 거는 아마존도 구글도 그걸 뚫지를 못해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끈적거리는 정서를
자극시키는 어떤 것, 거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게 흔히 나타나는 게 뭐 복고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들이 70대, 80대가 됐을 때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저축한 세대거든요. 그 세대. 뭐 그냥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그 이후의 세대나 그 전 세대는 이제 다 돌아가실 거니까 냅두고. 그럼 그 이후의 세대, X세대라든가 우리 세대는 뭐냐? 우리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뭔가를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선진국의 어떤 플랫폼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인터넷이 이미 보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10대, 20대에 디지털을 접한 세대는요,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어떤 게 더 속도가 더 빠르고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것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돈 더 내고서. 그 민감성이 있는 세대는요, 플랫폼 기업에 쫙 흡수돼 버린다고 봅니다. 소비자분, 계층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계층한테 뭔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실감 시대에 첨단 그 IT 시설이 가능한 건물이 아니면 안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아예 안 가버린다는 얘기죠. 거기서 모든 그 속도감을 즐기면서 만족을 할 게 뻔하니까. 아예 안 들어가 버릴 거고. 그러니까 늘 최신 기기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물이면은 사겠죠. 아, 이거, 시설이 좋고, 뭐, 광랜이라고 할까? 아무튼 5G가 빵빵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이후에 뭐, 어떤 상황이,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연결만 시키면 되겠구나. 이 확신이 들어야만이 거기 들어가겠죠. 그 세대는. 그 속도에 민감해진 세대는. 그런데, 58년 전후에, 그러니까 20대 때까지 인터넷을 못 접해본 세대가 있거든요. 그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에 반응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약간 앤틱이라든가 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에 있었던 정서라든가 또는 인간적인 친절함이라든가 뭐 그런 쪽. 그게 좀 전혀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다가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부동산 중에 하나가 30년 이상 된 무슨 맛집들. 이게 망할 수가 없는 게 계속 거기를 찾아간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맛집도 이렇게 좀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맛집을 개척해볼까 이러잖아요. 새로 생긴 거 없나 이렇게 하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은 야 맛집 하면 거기야. 그 약간 충성도가 되게 강해요. 강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관광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눈여겨봤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 주변은 별로 생각 안 해본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마치 역세권과 같은 힘을, 그 끈적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측면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맛집 브랜드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그 맛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말 이제, 그 주인하고 동의하에, 뭐 경주에 있는 무슨 맛집이 강남에 출연했다. 그분이랑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맛집을 위해서 그 건물에 한 층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마치 지하에 5G의 초실감 시설을 집어넣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최고의 맛집들을 한번 건물에 모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할게요. 좀 생각나는 대로 4차 산업혁명기에는 이게 사실은
디지털화는 실제 공간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실감이 굉장히 큰 변수로 다가올 거라고 얘기했던 게 화상회의 있잖아, 화상회의 같은 거. 이게 화상회의가 실감이 아직 안 나잖아요.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간 대여하는 업이 지금 성행하고 있죠. 그 세미나고 할 때 시간당 얼마 내고 공간 대여하고 거기 막 커피도 마시고 저도 가끔 가는데 그런 것들이 초실감의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그런 사업조차 확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초실감의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이랑 앉아서 회의하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초실감하고 공간을 임대해 준다거나 공간을 빌려준다거나 판다거나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초실감하고 공간은 좀 반대 곡선을 분명히 반대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해자, 그 끈적거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동산에 있어서 끈적거리는 정서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쭉 개발되었다고 봐요. 저는. 역세권 모르는 사람 없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또 저는 이제 기상이 변화하고도 관련된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폭설, 폭우 이런 게 심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은 지상 교통이 통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지상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지하에 제가 지금 사당에서 광명시 갈 때 그 지하도로 뚫렸거든요. 중간에 서울대 나가는 거 있고 그게 유료예요. 1,700원인가 이렇게 3,000원인가 내야 되는데 지하 유료 도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 기상이변 때문에 도심 내. 그래서 지하 유료 도로가 날 수 없는 지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것을 뚫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지질상 그게 안 맞는다거나 또는 문제는 뭐냐면 지하 도로를 낸다면은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나올 것인가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잘 보면 그 지형도를 잘 보면. 그러니까 역세권은 끝났다 이거지. 역세권은 끝났고 이미 지금 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은 지상도로가 막혔을 때 사람들은 지하도로를 활용하게 되는데 왜 지하도로가 있어야 되냐면요. 지하철로 인원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 눈 왔을 때 보세요. 지옥철 아시죠? 아예 플랫폼 자체에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눈 한번 오면은 이게요. 이게 좀 한 10일만 더 지속돼 버리면은요. 지하도 안 뚫고 못 베겨요. 자동차로 이동하는 인구를 만들지 않으면 도시가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지하도를 뚫어주겠다 이 공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고 막 그 돈이 거기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날로그 해자하고 디지털 사다리에서 약간 교육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딴 데로. 아날로그의 그 끈적거리는 진흙과 같은 정서를 우리 애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은 디지털 사다리, IT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 아이로 우리 애를 길러줄 것이냐.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 특성이 눈에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애가 될 것만 같아, 우리 애가 막. 그러면은 디지털 사다리 쪽으로 확 올인을 해주면 되겠죠. 디지털 사다리 쪽으로. 근데 애매모호한 거야. 애가 좀 애매모호해. 그럼 얘가 나중에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다리도 체험을 좀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디지털 사다리 체험 중에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체험이 뭐냐면은 VR 게임을 많이 시켜라 해요. 자녀한테.
가상현실 게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즐겨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사업 감각이 안 나와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 감각이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버려요. 근데 분명히 미래 사회는 그 소수의 플랫폼 기업,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플랫폼 하면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플랫폼을 상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플랫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플랫폼하고 인공지능이 아직 결합되지 않은 플랫폼 천지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탑재되자마자 지금 전화 상담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하나가 800만 명을 동시에 전화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텔레마케터가 이 전화 상담원이 인간 대 인간 1대1로밖에 못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1000만 명이랑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량 실업의 시대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미 거기까지 저는 와 있다고 봐요. 와 있는데 이 사회 시스템이 거부를 하고 있죠, 아직은. 사회 시스템이 아직은 그거를 확 도입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언젠가 그 분위기를 플랫폼 기업들은 만들어낼 거야. 만들어낼 거야. 그게 이제 지금 그 분위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취업 안 되는 거. 최저임금 때문에 자동화로 확 전환되는, 전환시키는 사장들이 많아진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분위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는 그 좀 좌파고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이 많은데, 어쩌면은, 지금 현 정권과 좌파들은 더 머리 위에 있는, 굉장히 돈 많은 우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더 빨리 플랫폼화 되게끔 만드는데 이용을 당해버리는 거죠. 디지털 여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2018년 문화일보에서 미래 리포트 2018 이틀 전에 했던 거예요. 3일 전인가? 오늘 8일인가요? 9월 5일날 했던 거예요. 9월 5일날. 여기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왔고요. 각 정당 대표 다 왔고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왔어요. 여기에. 주제가 뭔지 알아요? 규제 완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은요. 다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강의보다 훨씬 못해요. 여기 뭐 AI가 인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인문학적인 거 하나도 없고요. 신문 리포트 수준이에요, 솔직히. 이 콘텐츠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건지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하나.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겠다. 이용당하고 있는. 근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규제 완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게 가속화 안 하면 더 빨리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천천히 망하느냐, 더 빨리 망하느냐인데 정치권은 천천히 망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망하는 걸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의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 완화가 되는 틈새마다 중소기업이 살만 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만 살만 나게 되는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야. 자녀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사다리는 뭐냐면은 그럼 너 플랫폼 기업에 가서 완전히 뛰어난 놈이 돼버려 그냥 차라리. 지금부터 너는 공교육 딱 때려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상현실 게임을 다녀. 가상현실 게임 여행을 다녀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빌딩에 최고급 사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달간 놀다 와. 물론 방학만 사용해도 됩니다. 꼭 이게 자퇴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컨셉이 필요한 건데 왜냐면은 분명히 가상현실 경제를 플랫폼 기업은 쫙 뿌릴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뿌리는 게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뿌려요. 중국이에요. 중국인들은요.
노트북하고 PC를 사용을 안 했대요. 대다수가. 바로 휴대폰부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4차 산업혁명기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이게. 한국인은 이거 빌딩 같은 그 PC에서부터 노트북으로 옮긴 다음에 휴대폰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대, 한국인들. 그래서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디지털이 그 변하는 속도는 느리게 세팅돼 있대요. 뭐 한 15년, 20년 걸리겠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 그 PC하고 노트북을 거치지 않고 룰루랄라 농사 짓다가 휴대폰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지고 막 이러네 이런 거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1년 만에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10년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디지털 플랫폼 변화에서 그 두뇌가 돌아가는 속도가 지금 그렇게 세팅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야. 아빠도 있잖아. 옛날에 구닥다리 천리안 그 채팅부터 했었어. 이제 이 개념이 있는 거야, 이 개념이.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 세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확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확 놀래고 이제 부모들은 그런 거 경험이 없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니 알아서 해버려. 니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설프게 한국은 아니 아날로그가 중요해. 막 이런 상당히 이게 가치관이 혼란해요. 근데 휴대폰 가지고 니 알아서 해 커버려. 딱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게임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이제 부모들이 게임 중독자 페인들을 많이 본 거죠. 그래갖고 걔네들은 명문대도 못 가고 뭐 공부 잘했다가 성적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은 그것들이 좀 약간 차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속도감보다 앞으로 변화가 너무 빠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험했던 속도감이 그 방해를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자녀 교육. 그런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디지털 사다리 쪽으로 여기서 사다리는 공격을 의미하고 해자는 방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자는 방어적으로 안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다리는 공격적으로 우리 자녀가 경쟁력을 갖고 플랫폼 안에서 승자가 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디지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어차피 플랫폼 경제로 다 온 지구가 뒤덮일 게 뻔하니까 물론 온 지구가 뒤덮이진 않아요. 아날로그 해자라는 건 남아있어요. 그 맛집이라던가 관광지에서 실감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래프팅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가상현실이 구현하려면 아마 100년 걸릴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토탈 리콜이란 영화처럼 매트릭스라는 영화처럼 인간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내가 가상현실에 들어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로그인 했다라는 걸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 초실감 시대죠. 전 그게 한 10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100년 동안은 아날로그의 그 틈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플랫폼이 지구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입맛이라든가 그 진흙과 같은 끈적거리는 것이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과 그 정서와 관련된 것이 100년은 가는데 베이비붐 세대들한테는 그것이 향수라는 끈적거림으로 다가갈 것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은 짜릿함 내지는 쾌락 같은 거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어떤 끈적거림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그 차이 정서의 차이가 연령별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다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강하잖아요.
천호 총각들은 그런 흐름이 굉장히 지속되겠죠.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솔직하고 얼마만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하고 하는 마치 그 결혼 중개 사업과 같은 건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일상화되는 거죠. 꼭 결혼을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렇게 갇혀서 이 일을 하다가 번개팅처럼 나의 고민을 오늘 털어놓을 만한 상대가 즉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젊은 층들은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이 지금도 아마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의 끈적거림을 찾는 게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끈적거림을 찾는 게.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디지털 사다리라는 무기를 장착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VR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VR 체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중에서 왜 아바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멤버를 구축해서 뭐 싸운다거나 그 전체를 부르는 게임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VR도 필요하고 그런 체험도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체험을 안 하면 그런 체험을 많이 하거나 이게 좀 양극화 전략인데 아까 이거예요. 바벨 전략인데요. 이쪽이 다양한 체험 뭐 넓은 독서 쪽이고 이게 한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라 이것도 약간 올드하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양한 체험에 있어서 VR 체험하고 게임 체험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쪽이 다양한 체험이. 이쪽이 이제 디지털 해자 쪽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막 몸을 써가면서 농부 목수 관리인 아시겠죠? 막 복지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살펴보는 그런 어떤 체험 같은 것들. 왜냐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그 어떤 인간의 정서라든가 끈적거림에 대한 그 감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현재 공교육의 현장이에요. 여기가 학교 다니는 현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공교육의 현장은 이 사각형 안을 교육을 시켜요. 평균적인 인간 무난한 교육, 교양 독서, 시험 통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박스가 이 네모 박스인데 근데 이 네모 박스가 이 노란 부분은 인공지능이 들어오고요. 현재 막 손쓰는 직업들은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로봇이 들어올 영역이고 여기가 인공지능이 들어올 영역이고 여기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지배하는 영역인데 여기는 부모가 기본적으로 부자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고 돈이 많은 계층에서 창의적인 아이들인 거죠. 1% 미만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면서 이 영역이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그래서 이 공교육 박스 밖에서 이런 교육하고 이런 교육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걸 제가 교육에 있어서의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암묵지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암묵지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전거 비유를 막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우면 암묵지가 아니고 넘어지면서 배우면 암묵지래요. 부동산 경매하는 것을 직접 자기가 뛰어 들어가지고 손에 봐가면서 경매 받은 다음에 세입자 처리하고 인테리어 다시 해가지고 팔아가면서 막 그 경험을 막 해가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하면 그건 암묵지인데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책을 100권만 읽으면 암묵지가 아닌 거예요. 그 틈새에 있는
해자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 이제 다 암묵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의대를 보내서 의사가 된다. 지금 이제 중2다, 중3이다. 그러면 의대를 보내서 의사가 되려면은 3년, 4년, 6년, 14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중2가 의사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14년이 걸려요. 14년, 15년이. 그럼 15년 후에 병원을 한번 상상을 해. 하고서 지금 의대 얘기를 내가 꺼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15년 후에 병원의 풍경을 상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리게 변할 거라고 한국인들은 지금 그 중국인하고 그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 느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국인은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감상. 그러면은 15년 후쯤이면은 전 자동 수술까지 나올 거라고 봐요. 간단한 수술은 인공지능 의사가 자동 수술하는 데까지 갈 것 같고 15년 후면은 웨어러블하고 원격 의료가 본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본격화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와 1시간이 넘는 도시가 딱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대도시권이나 앰뷸런스가 왔을 때 1시간 이내에 그 응급실에 도착하는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응급실을 말하는 거예요. 혈관 수술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또 이제 거기는 막 몇 시간 걸려요. 막 다른 타 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구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노인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1시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렇게 반신불수 정도가 되거든요. 더 느리면 이제 뇌사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3시간 이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예측을 못해요. 감이에요.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다 이거예요. 지금 웨어러블이 없으니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10년 후쯤에 그 몸의 상태를 얘가 측정해 주는 것이 3시간 이전, 10시간 이전에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피 검사를 하면은 암의 가능성을 15년 전에 알 수 있대요. 3시간이 아니라 15년 전에 그 사람한테 주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느 부위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슨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식생활을 개선하시오. 이렇게 벌써 15년 전에 경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15년 후에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3시간 전에 미리 출발할 수 있잖아요. 5시간 전에 수술 받으러 미리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극소수의 병원 집약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1시간 이내에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시간 이내에 도달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 시도마다 우리가 적자를 봐서라도 병원을 놔야 되고, 하루에 환자 2-3명 오는데 의사 3명 있어야 되고, 의사가 이렇게 8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차리려면 의사 3명이 꼭 있어야 되고, 간호사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깨져나갈 거라는 것이죠. 깨져나가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웨어러블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사전에 증상 없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생겼을 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우리 할머니 세대 그 이전의 세대는요. 이빨이 빠져도 그렇고 뭐 암이 걸려도 그렇고 심근경색이 와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걸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의료가 발달하게 되면은 노인들이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버려요. 반대로 니즈가 생겨버려요. 없다가도 이거 치료 된단 말이야? 이거만 알아도 그럼 나도 치료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복원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복원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의료 집중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맛집, 그 다음에 그 의료 집중화. 근데 의료 집중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인력 감축도 동시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인력 감축. 왜 그러냐면은 악화되는 사람을 단계적으로 막게 되거든요. 몸이 심각해지는 거를 미연에 알기 때문에 조금 악화됐을 때 처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수준이나 뭐 동네 조금 그냥 간호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인공지능 수준에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병원까지 안 가고서 치료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EBS 미래강연 Q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미래 사회는 모든 곳이 병원이 되고 모든 곳이 병원이 된다. 왜 치료가 항상 어디에서나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 와요. 며칠 전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지금 한 몇 가지가 나왔어요. 과일이라는 건가 아니면 계란인데 계란 노른자에가 굉장한 치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계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DNA 기술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계란 하나의 가격이 3천만 원인가 그래요. 3천만 원. 치료약이니까. DNA 조작을 해서 그 닭이 낳은 그 계란을 먹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닭을 분양하는 게 3천만 원에 한 마리가. 그 달걀을 계속 낳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DNA가 발달했을 때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토마토도 생기고 다 생겨요. 고구마, 감자, 그래서 뭐 이것만 한 며칠 먹으면 당뇨 치료되는 감자, 고구마 막 나와요.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계란이 그게 나왔어요. 계란 하나하고 뭐 과일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3D 프린터로 막 피자를 찍는데 이게 피자인지 약품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막 소스가 올라가는데 이 소스가 그 사람의 치료제가 막 소스가 맛있는 소스로 올라가 버려요. 치료제가. 그러니까 음식인지 치료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게 15년 내에 펼쳐질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치료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병원은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안락사하는 곳으로 바뀌어가요. 안락사. 편하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안락사하고 장례 사업하고 그러니까 삶의 그 생명을 살리는 공간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한 20년 후면은 좀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치료는 안 되거나 그냥 편하게 죽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고령화사에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병원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연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 애를 지금 의대를 보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의대를 보내려면 병원을 차려줄 만한 재력이 없는 부모라면 좀 고려해봐야 된다. 근데 그 부모가 병원을 차려줄 수 있고 또는 현재 병원장이거나 특정 병원의 이사장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첨단 기계를 도입해줄 수 있고 원격 의료 인공지능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내가 내 자식한테 줄 수 있고 이렇다면 의대에 가는 게 굉장한 스펙이 되거든요. 굉장히 스펙이 되잖아요. 그것으로서 사업하기 너무 좋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런 정도의 여력이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를 존경해왔던 그런 컨셉으로 의대를 보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질문 좀 받고요. 다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서 2부 강의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압축을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문 좀 받고요.